네, 반갑습니다. 평소에 못 뵀던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국학도 하시고, 뭐 의료계 계시고, 통일교육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영어 강의도 하시고, 이런 분들하고 통일에 관한, 시나리오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참 기분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실은 이 자리가 제가 굉장히 익숙한 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준비하면서 이 중에 한 분이 이 태평양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님이 있어서 이 방과 하여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 방에서 하루는 한 2시에 모여서 밤 10시 넘어서까지 토론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희 작가가 25명 정도 되고 실은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기관과 소속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27명 정도 되거든요. 네, 27명이 여기 이렇게 의자 다 더 놓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 원고를 하나씩 보는데 27명이 모이니까 한 100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나리오 플래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책 소개를 제가 강의를 여러 가지 하는데 책 소개를 제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쓴 책에 대한 책 소개를 한다고 할 때 더 좀 낯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이거를 뭐 책을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가? 아니면 책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려야 될까?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두 가지를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게 2017년 중반이었습니다. 2017년 중반에 그때 남북관계 이렇게 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였죠. 그러니까 평창이 2018년 초였으니까 그때 서울 강북의 모처에서 아는 지인들이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갈까, 특히 이 한반도 정세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까 굉장히 암울하던 시절에 저와 몇몇 사람들이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이라는 이 기법을 우리 대한민국 상황 또는 한반도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자 라는 제안을 제가 그냥 그야말로 커피 먹으면서 했는데 모든 큰 일과 이상한 일들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 큰 굴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모멘텀을 받고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름아름 사람들을 모으고 또 여러분들 같이 남북 관계에 관심은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뭐 가장 최고 전문가들은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준비해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학자도 있고요, 대한민국 해군도 있고요, 탈북하신 분도 있고요, 탈북하신 분들 중에는 뭐 조선일보 기자도 있고요, ICBM 미사일을 직접 만들던 온 북한 출신 과학자도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걸그룹 하시다가 미스코리아 하다가 지금은 연구원 하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 집단지성에 대한 한번 집단지성을 한번 모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1시간 정도 시간을 주셨으니까 예. 첫째는 시나리오 플래닝이 뭔지 한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플래닝 방법론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그리고 한반도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에서 저희 책을 저기 2017년에 저희가 책을 한번 만들보자라고 했고, 이 샘앤파커스라는 이제 박시현 사장,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거 만든 출판사인데요. 이 제안서를 드려고 저희한테 한 1,000만 원 되는 돈을 먼저 주셨어요. 선지급을 하시고 이 돈으로 책 만들어 봐라.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쪽에서도 25명의 저자로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리 출판사에서.
저희가 한 1년이면 만들겠습니다 했더니 웃으시면서 3년 안에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돈 다 날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뭐 이 중간에 하는 이 한 과장님 계셨는데 뭐 이분만 옷을 벗으면 됩니다. 뭐 실은 그분도 저자 중에 하나로 들어가셨는데요. 여러분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죠? 네.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경영학,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요. 자, 시나리오 플래닝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이름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에 대해서 한번 플래닝 해보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플래닝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죠. 근데 하나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보는 겁니다. 제가 아주대에서 이제 통일연구소와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는 세계은행이라는 국제금융기구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그런 금융기구에서 어떤 나라를 가서 경제 개발, 경제 발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계획을 세우면 세 가지를 세웁니다. 하나는 베이스 시나리오를 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두 번째는 하이 케이스 시나리오, 그래서 상황이 아주 좋아진다면, 마지막은 로우 케이스 시나리오, 상황이 나빠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시나리오를 짜고 계십니까? 짜고 계십니까? 다 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오늘날 10년 뒤의 시나리오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소한 뭐 1년, 3년, 5년은 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나리오가 한 가지세요? 아니면 여러 가지세요? 여러 가지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는 고백하건대 이걸 알기 전에는 전 단순해가지고 이리로 간다. 그리고 무조건 걸로 달려왔습니다. 대학을 어디로 가겠다. 대학 간 뒤로 어디로 뭐가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 노력하고 안 되면 재수하고 또 도전하고 그 하나의 시나리오만을 위해서 계속 달려왔는데 이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기법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아주 쉬운 말로만 써보면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보이세요? 네. 자, 이렇게 보면 어떤 특정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냐, 낮냐.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이 발생하는데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높냐, 낮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높냐, 낮냐라는 건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만들어야 될 조합.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고 근데 영향력이 낮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은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지만 영향력이 높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조합을 하면 이게 2x2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2개 곱하기 2개 해가지고 4개의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4개의 가능성 중에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많은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하이. 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이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고령화 될 것이다. 경제가 당분간 안 좋을 것이다. 이 가능성 하이죠? 그렇죠? 뭐 불안한 얘기지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팩트 하이입니다. 그렇죠? 영향도 하이입니다. 근데 이런 거 갖고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조합은 L과 H입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그 가능성이 현실화됐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히는 상황.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과 사회, 그리고 그거를 준비해 놓지 못하는 사회와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건강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막 열심히 준비하고 뭐 하다가 갑자기 막 덜컥 치명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젊은 분들일수록 가능성은 낮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올스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대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가능성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뭐 이 가능성을 더 낮춘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운동을 하고 음식을 가려 먹는다. 야, 뭐 라면 덮개 먹고 하여튼 뭐 짜게 하여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영향력을 낮춘다. 뭐가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암에 걸렸다. 그럼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험을 들어준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보험학의 뭐라 할까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고소득층에 있는 사람과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 중에 보험을 누가 더 많이 들어야 될까요?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야 되죠. 실제로는 어떨까요? 고소득층이 있는 보험은 다 듭니다. 그렇죠? 고소득층은 실은 보험 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보험비로 나가느니 그게 터지면 그냥 한번 원샷으로 퉁 하면 됩니다. 근데 저소득층은 당장 쓸 게 없기 때문에 보험도 가입 안 해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냥 아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영향이 결국 L과 H의 조합인데 국가적인 면에서도 L과 H의 사건들로 많은 역사가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이게 제가 좋아하는 비유는 아니지만 그걸 국가로 비례하면 국력이 강한 나라와 국력이 약한 나라의 경우에 이런 상황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 상황은 어찌 보면 국력이 아주 강하지 않은, 그렇죠? 한 번 맞으면 휘청거릴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 더 많이 이런 상황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뭐 상식이죠.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이 대부분 이거에 올빵하고요. 그렇죠? 다 아는 얘기 그냥 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를 써서 괜찮습니다. 공식적 미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미래에 우리를 그냥 고정시켜 놓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우리 사회는 언젠가 통일이 될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그쪽으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통일 담론, 통일하는 분야만큼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 뭐 이런 질문을 쉽게 받는 분야도 드뭅니다. 너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뭐 음악 하시는 분, 영어 하시는 분한테도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이런 문제 잘 안 묻죠. 근데 통일하는 사람한테는 너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반드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극렬하게 나눠져 있어서 이 오른쪽이라 그럴까 한쪽 진영은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속고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분야는 북한은 반드시 핵을 포기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책을 만든 사람들은 한쪽은 반드시 북한이 포기할 것이다 라고 믿고 그것만 가고 있고요. 한쪽은 반드시 안 포기할 것이다 라고 하고 발생하는 현실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요. 저는 하노이 북미 회담이 이렇게 됐지만 어떤 식으로든 뭐 조그맣게라도 만약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우리 언론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언론은 한반도 평화가 드디어 새 장을 열다. 또 다른 언론은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되다. 뭐 뻔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도 그런 헤드라인 발생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좀 겸손하게 그리고 각각의 시나리오를 준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어찌 보면 하나의 공식적 미래를 정해놓고 여기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미 늦을 때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시간에 내가 너무 잘못 갔구나라는 것을 깨닫지만 국가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갖기 위한 하나의 기법이 시나리오 플래닝입니다. 이 시나리오 플래닝이 어떻게 생겼냐면 미국의 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일 회사 아시죠? 그 회사 이제 책에도 좀 적었습니다만
거기서 시작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쉘 회장님이십니다. 이 쉘 회장님과 임원단이 이 뭐라 그럴까요? 이 1년 계획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오일 회사니까 오일 가격이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우리 회사의 상황을 토론하는 가운데 저 뒤에 계신 그 김세진 변호사님 같이 젊고 이런 분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앞으로 오일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피식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이제 이 이사들 그야말로 이사진인데 처음으로 이사가 된 거였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 또 처음 이사돼가지고 회장한테 잘 보이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다들 피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 중동에서 서로 순위파 시아파 싸우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런데 무슨 폭등이냐. 근데 회장님께서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또 이제 회장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다들 또 머리를 쫑긋 세우고 오일 회사에서 앞으로 석유 가격이 치솟을 것을 예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재기를 해야죠. 그렇죠? 가능한 한 많이 사재기를 하는 게 답 아니겠습니까? 뭐 라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옛날에 우리 막 사재기 했었잖아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회사가 거짓말하지 않고 자 그럼 우리가 사재기 할 곳이 어디야? 그러면 뭐 나이지리아에서 얼마 사고 베네수엘라에서 얼마 사고 중동에서 얼마 사고 전화번호 다 우리한테 얼마 팔겠다라는 약속 다 받아놓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그야말로 우리 옛날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뒤로 6개월 뒤에 오펙이 만들어졌어요. 오펙 아시죠? 중동선 뭐라 그러죠? 중동 석유 산유국 연맹. 하여튼 카르텔이죠, 카르텔. 그렇죠? 얘네들 만들어가지고 석유 가격을 확 제1차 유가 파동이 터졌습니다. 다들 오오오 하는데 이 쉘은 이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회장이 전화를 하더니 야 지난번에 우리 한 거 갖고 와봐. 해가지고 순식간에 사재기를 해버렸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쉘이 10위 밖에 있던 이 오일 회사가 세계 3대 오일 회사로 뛰어버렸습니다. 이 가능성 낮은 얘기 한번 터지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얘기에 대한 준비를 한 회사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했던 그 김세진 변호사 같은 그런 젊은이와 그 준비를 했던 3명은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에이티커니라는 회사입니다. 세계 3대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것만 팔아서 전 세계에 시나리오 플래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이 통일할 때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독은 동독의 통일하는 과정에서 국립연구소를 쓰지 않았어요. 뭐 국토연구원, 에너지연구원 이딴 거 다 때려치고요. 에이티커니 하나 잡고 에이티커니가 동서독 통합을 설계했습니다.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으로. 그래서 에이티커니 사무소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 할아버지들이 다시 오고 계십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시나리오 플래닝을 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국가와 기업들을 대응해야 될지를 짜고 계십니다. 자, 이게 우스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게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뭐 코닥, 현대, 리만 브러더스 다 환경 변화에 실패하고 성장한 나라 기업들인데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플래닝이란 결국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단기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고 올바른 방향 갈 수 있도록 살피고 주목해야 할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이다. 자, 요 얘기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어떤 기업이 있었냐면 그 SK가 하이닉스를 살까 말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SK에게 하이닉스는 삼성에게 삼성전자, 그렇죠? 하이닉스가 없는 SK는 안고 없는 찐빵 이렇게 됐는데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할까 말까 할 때만 해도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 기법은 한 수십억, 최소한 수십억 원이 드는 플래닝입니다. 기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군사 전략과 이런 데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능성들 사용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전략연구소 랜드라고 다들 아시죠? 거기서 이제 군사 전략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오펙 설립, 석유 카르텔, 그리고 또 소련의 붕괴에 대한 예측, 그다음에 티나라 그래서 there's no alternative, 뭐 이런 여러 가지 플래닝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쉘 사례 뭐 이런 얘기 방금 드린 거고요. 이제 방법론적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그 경총에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요 비슷한 강의를 하는데 실은 그 강의가 11시에 KBS FM에서 중계 방송되는데 저는 못 듣고 있습니다. 지금 좀 있으면 중계 방송 되는데 제가 했던 걸 녹화해서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슷한 얘기인데 기업하시는 분들은 딱 알아들으십니다. 시나리오 플래닝. 이제 이거를 국가에 적용한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따라와 보셔야. 왜냐면 이 책을 읽을 때 결국 이 플로우로 나갔고 저희 저자들이 27명이 모여서 1년 반 동안 2주에 한 번씩 지지고 볶은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결국 스타팅 포인트, 시작점은 미래의 변화를 인도할 키 드라이버를 파악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는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 고맙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기업들, 뭐 맥켄지나 에이티컨이나 뭐 태평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을 컨설팅 할 때 통일은 조커로 들어갑니다. 이 팩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모든 게 뒤집히니까 시나리오를 세울 수 없는 겁니다. 그 가정은 통일이 안 된다 라는 대전제, 그리고 점점점 통일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야 함, 뭐 이렇게 정도로 끝납니다. 하여튼 통일이 되는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포함해서 통일로 가는 또는 통일로 안 가는 우리 사회에 밝은 미래로 갈 것이냐 나쁜 미래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키 드라이버가 뭘까요?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경제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머니? 돈? 네.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아까 그 쉘 같은 회사의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오일 회사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소유 가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아이폰과의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경쟁 구도가 중요하다. 그렇죠? 또는 중국이 경제가 어떻게 갈지, 중국에서 이걸 사줄지. 뭐 자동차의 경우는 앞으로 공유 경제가 만들어지는데 자동차 수가 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동차의 90%는 항상 서 있습니다. 100대 중에 90%는 항상 서 있습니다. 10대만 움직이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유 경제가 되면 그 수가 줄어들겠죠.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 그럼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여러분 토요일 아침에 진짜 꿀잠 잘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불편하게 이 강의를 듣고 있을 만큼 윤 기자님을 위해서 오셨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럴 열정과 있는 분들에게 뭐겠습니까? 키 드라이버. 그리고 우리의 역량을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임팩이 많은 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다 말씀 안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 개인들은요 가능성 높은데 그래봤자 별일 없는 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완벽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어날 가능성 아주 많은데 그래봤자 별일 없는 거에 신경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에 집중을 못합니다.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 얘기 또 나중에 하시고요. 키 드라이버가 뭘까요, 여러분? 창출이 무슨 뜻일까요? 창출? 또 만들어내는 것.
이끌어내는 것. 야, 토요일 아침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 성장률 말씀하시죠. 경제 성장률도 좋겠죠. 네. 실은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한 25명이 한 2번, 3번에 걸쳐서 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보다 더 큰 바닥을 정말 꽉 채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거제도, 어떤 분들은 뭐 국회 무능, 뭐 검찰의 중립, 또 어떤 분들은 백두산 폭발. 여러분 백두산 폭발하면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불만도 아닌데. 산불도 아닌데 그렇죠? 저 산불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잘 몰랐는데 어떤 분들이 그게 신림역에서 강남역까지 거리라고 하시는데 딱 오더라고요. 딱 오시죠. 신림역에서 강남역이 다 탄 거라고. 상당하죠? 자, 근데 백두산이 터졌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통일 전략에서. 흡수 통일을 해야 됩니다. 백두산이 터지면 통신 두절 아니겠습니까? 며칠은? 그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올라가자. 끝낼 수 있다. 끝낼 수 있다. 북한도 통신 장군. 아니 북한은 내려올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미국과 통신 두절돼 있을 테니까 보병전 이길 수 있다. 내려올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실은. 백두산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밑에 숨어 있어야 되겠다. 근데 국가적 차원에서는 뭐 재난 정도지 남북 시나리오를 어떻게 이용할지. 왜냐하면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거든요. 진공 상태를 무엇이든지 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럼 백두산 폭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인구 고령화 그런 거 있겠죠? 뭐 미세먼지 다 나왔습니다. 뭐 이 25명이 3번에 모여서 그것만 했으니 얼마나 많은 일이 나왔겠습니까? 다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이거를 그룹핑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룹핑을 해서 뭐가 뭐에 영향을 미치는지 효율이 높아야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로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의 이렇게 화살표 관계들, 인과 관계들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 보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제가 왜 이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좀 길게 설명드리냐면 이 시나리오 플래닝의 핵심은 집단지성입니다. 이 핵심의 키워드가 집단지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정말 번쩍거리는 막 유발 하레리 같은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이 아니고요. 집단지성은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믿음입니다. 몇몇 분한테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미국 국회 의사당에 가면 민주주의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큰 이거보다 이만한 그 유리 그 옛날에 그 뭐라 그럴까요? 복권 그거 아시죠? 뭐 1등 당선자 거기에 복권보다 더 많은 그 공들이 들어 있습니다. 조그만 공들이. 그러면 항상 그 들어오는 그 국회 가이드가 항상 실험을 합니다. 무슨 실험을 하냐면 20명이 넘어야 되는데 이거는 통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때문에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이 통에 있는 이 공들이 몇 개인지 맞춰보라 그럽니다. 세보지 않고 맞춰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 적어냅니다. 나는 30개일 거다. 난 70개일 것 같다. 난 100개일 것 같다. 20명이 다 내가지고 그거를 그냥 단순히 2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대부분 맞습니다. 대부분 맞아요. 누가 장난쳐가지고 뭐 한 1000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평균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진지하게 맞추면 상 받는 그런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 이걸 찾으면요. 근데 한 사람이 맞추면 맞출 확률이 거의 없겠죠. 근데 20명, 30명, 50명이 머리를 쫙 짜내가지고 답을 찾으면 근사치에 아주 가까이 갑니다. 어쩌면 민주주의의 기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집단지성의 기본한 기법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충분히 했고 실은 이 과정을 이끌어준 게 저희 저자 중에 하나인 에티커니 부사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시나리오 플래닝만 하는 팀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트레이닝하면서 이 과정을 이끌어갔고 이방, 뭐 에티커니, 뭐 법무법인 광장, 뭐 통일관 나눔 등등 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시나리오를 한번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고 그 시나리오마다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는 과정을 요약해서 정리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사인포스트라고 하는 거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사인포스트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이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러니까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를 볼 수 있는 풍향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때 굉장히 복잡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인포스트를 보고 바람이 오른쪽으로 부는구나 왼쪽으로 부는구나 세게 부는구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사인포스트를 갖고 있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다가오는 바람을 맞는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이 여러분의 개인에게 있는 사인포스트 그리고 우리 사회, 국가에게 있는 사인포스트가 무엇인지 이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런 전략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뭐 인터넷 찾아보셔도 되는데요. 아메리카 at 250 제가 이걸 보고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다 실은 결정을 해서 그 2017년에 지인들과 제안을 한 건데 2026년이 되면 미국 건국 2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250주년에 A.T. 커니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유명한 다 아시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공동으로 건국 250주년이 되는 2026년에 즉 10년 후 미국의 미래 전망과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정계, 재계, 인사 등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국가 차원의 시나리오 플래닝 프로젝트입니다. 저 웹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고 아까 얘기한 미국의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그리고 미국이 진짜로 고민해야 될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 못 읽으시겠지만 On Education in Education 미국 교육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교육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제일 고민이 넘버원 아이템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맡은 좌장은 UC 버클리 총장이십니다. UC 버클리 총장님이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미국 교육은 어때야 된다라고 아무나 안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정리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내십니다. 근데 문제라기보다 재밌는 건 이분들이 지금 한 게 4년째 되는데요.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에 발표하겠다고. 10년 동안 지금 삭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윤 기자님. 어떤 언론사가 10년 동안 발표를 하지 않고 투자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업이 10년 동안 이거를 이루고 있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방향성을 고민하는 나라와 속도만 고민하는 나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뭔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제가 실은 이 뒤에 이제 비슷한 걸 하고 싶어서 몇몇 언론사들을 계속 어제도 만나서 상의하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고민이 어떻게 10년을 기다려 10년을 어떻게 기다려 여거든요. 10년 말고 5년이라도 좀 기다립시다. 1년에 한 번씩 합시다. 6개월에 한 번씩 합시다. 매년 컨퍼런스 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후원을 받거든요. 내가 기업체들 후원을 받았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방향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시나리오들을 4가지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다음에 보여드린 시나리오인데요. 이제 이게 미국의 시나리오입니다. 남의 나라 시나리오 먼저 한번 보시고 우리나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가적 시나리오를 세울 때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X축은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가 10년 뒤에 성장할 것이냐 쇠퇴할 것이냐
Y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통합입니다. 사회가 하나의 사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각계각층 하나로 여러 개로 쪼개질 것이냐. 그래서 찬란한 광희, 황혼의 미광, 뭐 이른 새벽 여명, 힘겨운 전투, 이게 번역을 하니까 좀 이상해졌는데요. 이 다 미국 국가에서 나온 그 국가의 단어들입니다. 네,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10년 후 미국의 시나리오는 합의된 국가적 목표와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경제 및 각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경제는 4% 이상 성장하고 공공 민간 부분이 신뢰를 다시 구축하고 바이오, 나노, 로봇 등 첨단 기술 발전 및 기술들이 발전해서 성장을 견인해 나간다. 공공과 민간 부분의 신뢰를 다시 구축한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미국 경제가 쇠퇴해서 GDP 성장률이 1.5% 플러스 마이너스, 실업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정부의 신뢰는 트럼프보다 더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꼬꾸라치고 만다. 사회적 다양성의 심화로, 좋은 말로 해서 사회적 다양성이지만 인종 간의 갈등이겠죠. 미국의 경우는 긴장이 고조된다. 경기는 침체되고 분열 양극화된 사회 전반 속에서 미국의 국가 경쟁력은 쇠퇴해가고, 여기 이제 이거 읽어보시면 아주 길게 저희 책에서도 한 챕터씩 썼으니까 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마치 영화 시나리오 쓰듯이 적어봤습니다. 중국에게 기득권을 뺏긴다. 그 양측에 있는 시나리오는 경제는 쇠퇴하지만 사회적인 통합은 된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가 그들의 가치, 사회적 가치에 따라 국가 어젠다를 재정의하지만 소비는 위축되고 GDP 성장은 둔화된다. 그래서 그러면 국방 지출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내리지만 사회정의, 환경보호 같은 국제적 아젠다, 사회적 가치는 확산된다. 마지막으로 힘겨운 전투의 상황에서는 성장은 굉장히 나아가지만 국가가 분열하는,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고, 기술과 디지털 경제가 성장을 주도하지만 지역과 경제 계급 간의 갈등은 고조된다. 기술 발전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반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분열과 불평등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게 미국의 시나리오 4개를 놓고 미국은 지금 담론과 경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2026년 미국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 미국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의견을 모으고 있고, 그렇다면 모두가 원하는 건 여기 아니겠습니까? 경제도 성장하고 사회도 통합되고, 그러면 다들 의견을 내는 거죠. 나는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일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뭐뭐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계속 사회가 던지고 있고, 아까 얘기한 UC 버클리 총장 같으신 분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전문가적인 견해에서 의견들을 정리해 나가고 미국의 비전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미국이 2026년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기 힘겨운 정투. 미국인으로서 여기 것 같습니다. 미국인이십니까? 그러십니까? 미국인으로서 힘겨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러십니까?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혁신적인 테크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찬란한 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찬란한 광해이실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뭐 다 미래를 누가 2026년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라는 포지셔닝도 있고, 우리나라는 황혼의 미가 이제 끝났어라는 그 분위기를 담아낼 수 있고요. 에이티커니에서 이걸 만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충격을 받아서 실은 아까 이 미국 시나리오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무료로 Technology with Human Touch,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지 이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 피하고 싶은 미래, 가장 현실적인 미래, 어떤 미래를 예상하십니까?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키 드라이버는 어찌 보면 뭐 너무 명백합니다. 하나가 정치입니다. 정치 영역 중에 특히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 기자님. 외교안보? 외교안보? 또 뭐가 있을까요?
정치 영역의 사회 통합을 넣으실 수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편, 또 선거제 개편을 통해서 젊은 층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거. 어떤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이 보수가 집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웃음을 산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이 강의를 중앙공무원연수원 그 1급 공무원들 했는데 한 분이 손을 들더니 선거제 개편에 아주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셨더니 선관위에 근무하시는 분이 선관위 1급 공무원이셨어요. 네, 그래서 정치 굉장히 중요하겠죠. 경제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뭐 혁신 성장, 기술 개발 기술 개발도 중요할 거고 또 신산업이 중요할 거고 또 성장 동력. 불평등 그렇습니다. 줄이는 거. 격차. 빈과 부의 격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기술은 뭐가 중요할까요? 기술의 영역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여러분 공부하실 때 하는 1차 무슨 산업혁명 등등 세계적인 혁명에 우리가 제대로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얻어맞은 거죠. 이번엔 좀 제대로 한번 파도 타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는 기술 제대로 한번 이용해서 해보고 또 한 가지는 기술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 담론을 했었는데 이 기술이 경제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이 기술이 양극화를 더 가져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테크놀로지 여러분 같이 IT가 이제 입의 혀처럼 잘 쓰는 분들도 있지만 저 밖에 나가면 기술이 불편하신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통신사가 2G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돈 썼는지 아시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실은. 2G 때문에 통신사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천억 원입니다. 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하여튼 기술, 저 책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고요. 환경은 또 어떨까요? 미세먼지, 이상기온, 백두산 폭발, 지진 발생하면 가능성 낮지만 만약에 터지면 이 모든 걸 다 뒤집을 겁니다. 여러분 뭐 내년에 예를 들어서 백두산이 터진다. 그러면 이게 1m 30이 쌓이거든요, 제가. 한반도 전체예요? 그렇죠, 한반도 전체 1m 30이 쌓이는. 쌓이는 거 아니에요? 일본도 다 들어갑니다. 일본까지? 일본까지도요. 제가 2009년에 세계은행에 다닐 때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2008년인가 아이슬란드 네, 폭발하면 크게 났어요. 폭발해가지고 대서양 비행기가 다 막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워싱턴 제 집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폭탄이래요. 이 폭발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헤맨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모든 비행기가 다 캔슬돼가지고 정말 태평양을 건너서 올까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호텔도 없고 일주일 동안 그랬습니다. 통신 두절에 며칠은 그거보다 몇 배, 몇십 배의 영향의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폭파할 그 사이클이 이미 지난 건 아시죠? 1000년에 한 번 정도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미 지났습니다. 달에 한 번, 900년대에 한 번 폭발해요. 그러니까요, 지났습니다. 900년에 1000년이면 1900년, 그렇죠? 지금 폭발해도 아무 확률적으로 이상이 없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백두산 가면 뜨거워가지고 중국은 이미 거기 준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백두산 천지 가다놨는데 거기 연구팀이 있습니다. 이 온도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근데 우리는 그냥 웃어 넘깁니다. 근데 항상 인생은 그런 거 한 방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아까 말씀한 통합. 도대체 우리 사회의 통합, 다양성에 대한 문제, 뭐 외국인 노동자, 갈등, 남녀 간의 그 갈등, 빈부 간의 갈등,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다 고민을 해보고 저희 책에 보시면 내용들이 이제 키 드라이버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나리오, 가장 좋은 시나리오, 성장도 재점화하고 사회도 통합된 시나리오입니다. 명랑이라고 저는
적어봤습니다. 영화에서 다 영화에서 따왔습니다. 명랑 같은 시나리오는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국가적인 통합도 이루어집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성별, 국가적 통합이 되고자 시간을 좀 보려고. 네. 활발하고 적극적인 남북 협력이 이루어지고 남북 기술 교류와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도 확보되는. 자, 이게 처음이 남한이 나오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북한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제시장입니다. 국제시장의 시나리오는 경제 성장은 둔화되지만 안정적인 사회에 진입합니다. 사회 적폐 청산에 기반한 정치,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공동체성의 회복으로 경제 정의, 복지 사회 공감 등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지만 성장 동력은 부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흑백 TV 하나 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보던 저도 상상하기 어렵지만 국제시장 보시면 다 아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부자들입니다. 새로운 경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나 사회적 갈등 요소가 더 커집니다. 일자리 없는 경제 성장, 철저한 기득권 중심의 사회가 되고 불평등이 확대되고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피로도도 증가됩니다. 남북 대립 긴장도 더 심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곡성입니다. 곡성이 고향이신 분한테 죄송합니다. 영어 제목입니다. 그냥. 경기 침체 역성장 속에 사회적 갈등 및 충돌이 지속됩니다. 기술 경쟁력이 쇠퇴되고 국제사회에서 수동적 입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 10페이지 정도씩 계속 상황을 설명해 드렸는데 발표상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디에 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거라도 되면 다행인데. 제가 이따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리한 건데, 이 명랑 국제시장별로 쭉 이제 어젠다들 시나리오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북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한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세상에 부러움 없어랍니다. 북한은 영화를 아무리 저희가 찾아봤는데, 저희가 책을 내려니 출판사에서 아는 단어를 쓰자 그래서 북한 정치 구호, 세상에 부러움 없는 나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체제 안정으로 인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인간의 존엄성도 존중되고 보편적 가치가 생기고,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북한의 비핵화를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비핵화 던져내고 김정은이 정말 성군이 되어버려서 국가적 그 경제 성장을 시키고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산업, 군사 기술을 산업 분야에 적용시키고 외부 투자 글로벌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베트남, 미얀마 같은 그런 땅이 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정부가, 현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 그렇죠? 신한반도 경제, 신한반도 체제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배고픈 강성대국입니다. 경제는 떨어지고 하지만 통합은 되는 이 상황은 핵의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지만 아주 뭐라 그럴까, 기나긴 계속 스탑 앤 고를 반복하는 비핵화 협상이 되고 제재와 봉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이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아서 국제적 고립이 되고 제재가 유지돼서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체제 위협은 극복합니다. 북한에서 가장 하기 쉬운 말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미제와 남한 때문이다라는 아주 쉬운 변명으로 사회를 계속 통합을 시킵니다. 강력한 통제로 인해서 시장 활동은 위축됩니다. 찢어진 모기장,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모기장 이론 아시죠? 중국에서 개혁 개방을 할 때 이제 차가운 시원한 여름 한여름에 방에 문을 닫아 놓으면 밤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때 이제 문을 여는데 문을 열면 모기도 들어오고 파리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은 필요하지만 모기 파리를 막기 위해서 모기장을 치자. 이게 사회주의식 개혁의 모토거든요. 비유인데
이제 모기장이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모멘텀은 확보하나 사회적 갈등 요소가 내재화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비핵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경제가 발생하지만 굉장히 기득권 중심의 사회, 불평등의 확대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피로도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제가 볼 때 어찌 보면 중국식 개혁 개방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개혁 개방을 했는데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시진핑이 저렇게 집권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모기장을 잘 쳐서 통제. 많은 분들이 통제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통제이기도 하지만 통제를 하는 주체,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과 지방 토호들에게 기득권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개혁 개방 과정에서 공산당 간부치고 쪼그라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자됐죠. 다 부자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완전히 인정해 준 겁니다. 니네들 먼저 잘 사는 거 인정. 니네들 먼저 잘 사는 거 인정. 하지만 국가도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기득권을 그대로 갖고 가는 그런 개혁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통제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만에 하나 그거 기득권을 다시 기득권 없애기 위한 정책까지 폈으면 아마 여러 군데에서 아마 소음과 갈등이 일어났을 거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소위 폴리티컬 이코노미를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어쨌거나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이라는 노래가 이제 탈북하신 분들은 다 아는 노래인데 백전백패 조선노동당입니다. 실패한 최악의 왕조죠. 그래서 정권 안정성 약화되고 비핵화 포기하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실은 이제 그야말로 북한에 갖고 있는 미사일 갖다 판다는 거죠. 갖고 있는 기술 갖다 파는 거죠. 각자 알아서 산림자원, 오족자원 황폐화, 자연재해 대응력 취약.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쓰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시나리오는 우리 남한이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쓰는데, 그래서 이거는 탈북하신 탈북민들이 자신의 시나리오에 맞게 썼는데요. 다른 내용은 많이 아실 거라서 제끼시더라도 이 챕터는 강추합니다. 굉장히 재밌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던 사진과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하신 분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거기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4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시나리오를 4-4 곱하면 16이죠. 4, 4, 16. 그럼 16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곡성 내부자 국제시장 명랑, 북한은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찢어진 모기장부터 백전백패 조선노동당까지. 자, 이 16가지의 가능성이 우리 한반도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총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운데 여기 어디 있잖아요. 가운데 여기. 네. 여기 어디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그렇군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야 되는 길은 명백하죠. 그래서 아주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 아주 단순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디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절로 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절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아까 얘기한 그 키 드라이버 기억나시죠? 키 드라이버에 대한 노력을 해서 매년 모니터링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표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미래가 최악의 상황에서 달리는 평행선으로 갈 수도 있고 남북 화해 협력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합이 모두 가능하다는 거고, 한 가지 공식적 미래에 우리가 올인하고 그야말로 몰빵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으면 정책을 하시는 분들, 국가의 의미에서는 기업에서는 기업의 경영자들이 우리가 지금 어디로 처해 있는지에 대한 객관화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소위 사고의
그 훈련들, 연습들, 띵킹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 이런 엑서사이즈를 하는 그 가치가 바로 여기 있는 거고 이런 가치를 아까 저희가 했던 1년 반 동안 27명이 들러붙어서 이런 과정을 겪으니까 저희 27명은 어찌 보면 확신범이 된 겁니다. 왜냐면 한반도의 미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키 드라이버가 뭔지가 보이고 그거를 선제하자는 거죠. 그것이 제멋대로 움직이도록 나누는 게 아니라 선제해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그 키 드라이버들이 남북화의 협력으로 통일로 갈 수 있도록 각자 분야에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겁니다. 이거 뭐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겪어보니까 그런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 남북을 합친 시나리오인데요. 요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원 아리랑 이건 시나리오를 아까 이 얘기는 남북을 두 개로 나눠서 국가를 두 개로 나눠서 본 거고 이거는 한반도를 하나로 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 아리랑 남한산성 정글만리인데요. 한 가지 좀 얘기를 하면 이게 다 책 제목이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였습니다. 나의 소원이 김구의 나의 소원인데요. 이걸 빼고 우리나라를 꿈의 나라로 그린 책이 없습니다. 다 뭔가 나쁜 스토리의 책들밖에 없어요. 정글만리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한산성 뭐 슬픈 스토리잖아요. 아리랑도 슬픈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젊은이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이 사람들을 흥분시킬 책이 없어요. 기껏해 이거 하나? 그리고 실은 다른 것도 좀 찾아봤는데 막 논란이 붙어요. 막 월북한 학자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논란이 아주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예. 그래서 제가 막 이런 걸 가지고 책에 나온 대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자, 이 중에 대부분은 우리나라를 내부자로 보십니다. 중앙공무원 공무원들 60%, 수원상공회소 기업인들, 경총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70%. 근데 어쩌면 그분들은 스스로를 내부자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중앙공무원들 아마 내부자일 수도 있겠죠. 대부분 우리 사회를 내부자로 보십니다. 지지난주에는 목사님들 한 50명이 모인 데 갔는데 그분들도 우리 사회를 내부자로 보시고 대학에서 강의하면 이 숫자는 하늘을 치솟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성장할지는 모르지만 나한테까지 그 성장이 열매가 올지 모른다. 올 것 같지 않다라는 비관론. 굉장히 심한 비관적 사회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게 명랑이라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도 보입니다. 바로 우리 사회 통합 능력을 늘리는 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숙제입니다. 근데 이런 결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많은 담론은 아직도 경제 담론, 성장 담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2% 성장하는 게 3% 성장하면 세상이 뒤집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많은 양극화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더 성장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세계은행과 하버드에서 몇십 년 전에 연구한 연구 논문, 인간의 행복과 국민의 소득, 행복, 뭘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해피니스, 그다음에 소득이 정비례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가 얼마일까요? 350만 원? 350이 무슨 뜻이죠?
월 소득 350. 너무 높은데요? 1년 소득 7,000불입니다. 년 1년에 700만 원 정도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은 이 발표가 나올 때 이 단어, 이 숫자는 4,000불이었습니다. 근데 물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지금 업데이트는 미국 물가 기준으로 7,000불입니다. 7,000불이 넘으면 개인의 행복과 관계없습니다. 근데 우리 많이 봐줘서 지금 우리 3만 불 때렸잖아요. 그렇죠? 4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확신하건대 우리가 3만 5천 불 됐다고 여러분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4만 불 됐다고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마 좀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고 좋은 차를 탈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여러분의 행복을 그렇게 드라이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가장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내용이 여러분들 다 집단지성에서 나온 거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수백 명 모든 그룹에서 다 내부자라고 주장하십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내부자라고 주장하시고 근데도 우리는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 보면 계속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오늘의 북한을 배고픈 강성대국으로 보고 계십니다. 실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있으면 이따가 심플로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비슷한 이미 결과를 보여드렸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지만 대부분 배고픈 강성대국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론이 그렇습니다. 부정적이고 그래서 고난의 행군 90년대 말 정말 꽃제비가 나오고 정말 말도 못하기 힘들었던 그 시대가 또 일어날 수 있다. 공무원들은 80%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숫자죠. 자, 이게 재밌습니다. 10년 후, 아까는 오늘날이었습니다. 오늘날. 근데 10년 후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 있을 거라고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2029년. 2029년이 되면 몇 살이십니까, 선생님은? 저요? 네. 34이요. 34. 선생님이 34이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시나리오에 있을까요? 이대로 간다면. 이대로 간다면 아직도 내부자들이나 아니면 아직도 내부자일 것 같아요. 아직도. 다른 분들 오케이 하십니까? 곡성. 곡성. 아니 솔직히 좀 뻔하지. 뻔하죠. 희망사 내부자들이라도 되는 다행인 거고. 그렇군요. 네, 이 정도. 실은 말씀하신 대로 여기와 여기가 나눠졌고요. 명랑이라는 고 답하신 분들은 한 자릿수였습니다. 한 자릿수. 자, 우리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이게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미래를 이렇게 불안하게 보는 이 대한민국 역사가 실은 6.25 이후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가장 불투명하고 부정적인 이 2019년 지금입니다. 갈수록 더 부정적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찢어진 모기장이 될 것이다. 아까 배고픈 강성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김정은이 더 이상 못 버틸 테니까 핵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척하고 경제 개방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북한이 원하는 세상의 부러움 없어라가 아니라 찢어진 모기장이 될 것이다. 끼리끼리 잘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실은 집단지성과 팩트가 일치하는 게 여러분 북한에 지금 어마어마한 빈부격차가 있는 거 아세요? 평양에서 한 잔 커피값이 얼마인지 아시죠? 일반 노동자 2달 반 값입니다. 신라호텔에 가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우리로 하면 한 45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셔요. 북한에서 가장 비싼 집과 가장 싼 집의 차이가 3,500배 정도 납니다. 우리나라는 한 800배 정도 나거든요. 그래도 심한데
청년 주거하고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북한의 격차, 평양과 평양 밖의 격차, 300만의 평양과 2,400만의 평양 밖.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은 모두 다 평양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이 더 많은 격차를 가져올 가능성.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부자와 찢어진 모기장과 둘이 합쳐서 통일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찢어진 모기장 내부자, 찢어진 모기장에 사는 내부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응?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 상태로 가서는. 그렇죠? 명백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 북한도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도 내부자들에서 명랑으로 갈 수 있도록 뭔가를 시작해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내부자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심플로 등등을 통해서 여기 이따 시간이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아까 그런 걸 질문을 드리고 직접 답하고 그래서 답을 얻은 건데요. 마지막 질문은 주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 10몇 페이지 정도 지금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특히 아까 얘기한 키 드라이버들, 사회 통합이 필요하다고 해서 경제 성장을 포기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이 과정 아까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고 이제 질문을 좀 받겠고 토론을 좀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 이 조합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과정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시나리오 플래닝이란 게 대부분 한 나라 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 이 두 가지 국가를 합쳤을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기서 내린 결론 한 가지가 뭐냐면요. 대한민국에게 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통합 능력이었습니다. 북한이 백전백패 조선노동당이 되든 배고픈 강성대국이 되든 찢어진 모기장이 되든 세상에 부름없어야 되든 어떤 현장이 시나리오가 발생해도 대한민국은 이 사회적 통합 능력이 강할 때 통일을 향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북한은 그럼 뭘까요? 북한은 경제인데요. 재밌는 게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저는 통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아니고 남과 북의 경제 통합입니다. 이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북한의 성장과 남과 북의 경제 통합은 다른 담론입니다. 그렇죠? 지금의 북한의 경제 성장은 굉장히 중국의 도움을 많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다른 컨셉입니다. 그래서 북한에게는 남과 북의 경제 통합을, 우리는 사회 통합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부자들을 명랑으로 그리고 찢어진 모기장을 세상에 부름없으라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아까 아메리카 250 같은 그런 좀 사회적 집단 지성을 한 자리에 모으는 플랫폼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메리카 250의 취지가 뭐였냐면 2226년에 250년 전인 1786년, 1876년이죠. 그때는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한 홀에 모여서 소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벤자민 프랭클린 비롯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짱구를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헌법을 만든 건데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복잡한데 몇 명의 머리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그 플랫폼은 현대의 광장인 거죠. 그때는 필라델피아의 하나의 그 홀이었지만, 그래서 미국을 사랑하는, 미국을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붙어서 미국의 미래를 고민해보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집단지성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에 대한 고민. 우리는 맨날 속도만 55분 우리가 5G 빨리 했다고 언론에서 대단히 좋아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싼 5G를 공급하는 나라다라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5G를 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건 의미가 있지만 55분 일찍 했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속도에 너무 매몰된 사회라는 건데 방향성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담론. 하지만 저 같은 사람 한두 명 제가 저희 25명, 27명 갖고 답이 나올 리가 없고요. 진짜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 함께하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희들의 지금 다음 생각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각자 영역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단지성이 답인가부터 이렇게 제가 답할 수 있는 것들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이 답인가? 아까 철학자라고 하셨는데 집단지성이 답인지 답이 아닌 경우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 특히 통합의 문제는 팩트보다 어쩌면 그 인식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격차의 문제가 격차가 없는 사회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초등학생도 아닌데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격차, 적당한 격차, 인정할 수 있는 격차의 문제인데 이건 숫자를 표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격차가 적당한 격차지 이게 높고 낮고의 숫자로 표시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이 프로세스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목소리를 내서 한번 그 벤틀레이션이라 그러죠. 한번 확 쏟아내고 어떤 정도의 수준과 사회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차이인지 격차인지에 대한 큰 담론의 장, 그리고 이 집단지성이 품고자 하고는 품고 싶어 하는 뭐라 그럴까요? 그 대상. 어떻게 보면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우리 시민 계층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민 계층의 목소리를 광장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 어찌 보면 원자력 발전소의 담론보다 훨씬 더 이런 게 적절한 담론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집단지성을 마치 정신없이 달려가는 급류처럼 사용하는 건 반대지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의견과 집단지성에 대한 재조명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너무 엘리트 중심의, 지식인 중심의, 소수 정책가 중심의 사회로 운영되어 오다 보니까 이 균형이 지금 깨진 거거든요. 마치 시계추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듯이 지금은 반대쪽으로, 마치 이 정부가 지난 9년간의 여러 가지 너무 한쪽으로 갔던 거를 지금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처럼 상당히 어느 쪽으로 집단지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우리 담론을 만들 필요가 있고, 저는 우리 한반도에 있는 조선 사람들 똑똑하다고 믿습니다. 학회 이런 데서 답 안 나오고요. 택시 타서 답을 얻는 경우가 저는 아주 많습니다. 택시를 더 자주 타야 되는데 택시 탈 돈이 없어서 택시를 많이 못 타지만 택시 타서 답을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윤 기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교육이 모든 문제 해결, 한순간은 교육에 몰빵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교육 밖의 분야가 너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자꾸 교육으로 가자 그래요. 왜냐하면 교육은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자꾸 교육으로 가자고 합니다. 근데 교육 구성하는 사람 말씀하신 것처럼 바보가 아닌 이상 교육학자들 얘기는 교육은 사회가 원하는 또는 사회를 반영하는 인재만을 만들어줄 수 있지 뭐 저 사무에서 막
용병들을 길러놔가지고 우리 사회에 풀어놓는 이런 게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도 사회와 인터랙션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갖고 있는 세팅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변화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교육의 기능이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사다리의 역할이냐, 뭐 미래 산업의 4차 산업을 위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양성소냐, 뭐 온갖 종류의 목표들이 다 짬뽕처럼 되어버리니까 마치 뷔페 식당 같은 거죠. 가서 배불리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모르는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육 플랫폼에서 어떤 식의 답이 나올지 한번 교육하신 분들하고 끝장으로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여러 실험실들이 동시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교육의 실험실들이 동시에 돌아가서 이 실험에서 나온 결과들을 갖고 또 한 번 토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 시나리오가 답이라고 아무도 확신할 수 없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전 국민, 우리 아이들을 한쪽으로 모으는 게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 실험을 돌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많은 대안학교들, 우리 정부가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만든 결론들을 우리가 메인스트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계속 천착하고 있는 담론이 급소론인데요. 한두 가지만 좀 공유를 하면, 실은 이거 갖고 제가 계속 고민하고 여러분들하고, 저는 우리 사회 급소를 저는 일단은 4가지로 봅니다. 첫째 급소는 저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시간 또는 쉼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게 거치냐, 쉼이 공평하지 않아요. 쉴 수 있는 사람과 쉴 수 없는 사람의 어찌 보면 기득권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기득권은 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쉴 수 없습니다. 쉼이 불공평해요. 저는 어떤 꼭 특정 회사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저는 쓰진 않지만, 매일 아침 신선한 야채를 집 앞에 배달해주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야채 가게로.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 딜리버리 써보시면. 근데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야 돼요. 그렇죠? 포장하고 갖고 오고, 왜냐면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자, 이게 맞나 하는 거예요. 뭐 뭔 문제 있어? 돈 버는 거 좋은데.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 끝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쉼에 대한 불공평, 저는 굉장히 큰 우리 사회 급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쉴 수 있는 사람과 쉬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 어찌 보면 공동체와 가족 담론. 근데 가족을 가질 수 있는 사람과 가족을 가질 수 없는 사람. 결혼 불능 세대.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란 게 당연하지 않고 굉장히 사치적인 옵션으로 되어버리는 사회. 이게 저는 우리 사회의 많은 복지 정책을 찬성합니다만, 복지 정책의 상당 부분은 가정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회주의 복지 정책의 공식적인 담론이 가정이 없어도 사는 개인이거든요. 이게 맞나 하는 고민이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이에요. 부동산이 아닌 땅, 건물이 아닌 땅.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토의 50%는 국유지입니다. 우리나라 국유지가 많은 편입니다. 군대가 있어서. 나머지 50%가 민유지인데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개인 소유의 50% 중에 99%를 우리 국민 1%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땅이 있으면 우리 사회는 100% 기득권. 그렇지 않을까요? 땅 한 평만 있어도 저는 무조건 기득권. 특히 도시에. 네.
100% 확실합니다. 근데 이 땅이 과연 이런 식으로 분배되는 게 맞는가? 왜냐면 저는 건물은 다른 얘기입니다. 토지. 예. 근데 제 이 얘기를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전 부채거든요. 개인이 갖고 있는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채를 유지 또는 감소하기 위해서 개인의 잠재력을 너무나 많이 희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기득권, 부채의 늪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해야 되는 사람은 저는 비기득권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이거 오른쪽 왼쪽 담론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뭐 4차 산업 이런 담론이 아니라 우리 사회 급소들을 좀 빨리 풀어야 되겠다. 이런 급소들을 풀면서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실험실들을 계속 운영하고 또 이런 담론에 공감되는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서 그것이 교육이든 뭐 학원이든 비즈니스 하시든 하나씩 그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 모델들이 공유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외생 변수입니다. 샥이 한번 와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샥이 한번 왔을 때 이 모든 것이 준비되면 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스 베버가 부분적 개혁은 고지를 더 멀리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의 딱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부분적 개혁들, 패치워크, 그야말로 누더기처럼 지금 쌓아지고 있는데요. 고지가 더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득권, 누군지 모르겠지만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장기 훈수 한수 두듯이 하면 또 그거에 한수를 또 두는 거거든요. 더 고지를 멀리 가게 할 뿐이에요. 더 강한 적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샥은 언제든지 오고 또 계속 올 겁니다. 근데 그런 샥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조합과 준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샥을 우리가 먼저 보고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준비하고 그 힘이 임계점에 다다를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됐을 때 멋진 일이 발생하겠죠. 저는 그게 바로 사회 개혁론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담론들 어떻게 보면 마중물입니다. 저 책 끝에 읽어보면 답이 없잖아 이런 분들이 계세요. 25명이 답을 만들 수 없었고요. 또 아까 그 프로세스를 물어보셨는데 저희 원고가 300페이지가 안 되는데 원래 500페이지가 넘었거든요. 1년 반 동안 얘기를 처음부터 그 작가분이 한 분 붙어가지고 모든 회를 녹취했으니 얼마나 원고가 많았겠습니까? 1000만 원 이상 받아가지고 녹취했으니. 근데 원고를 만들어냈는데요. 사회통합 분야에서 의견의 일치가 안 돼요. 27명이 밥도 같이 먹고 막 밤새는 서로 같이 MT도 다니는 사회인데 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 동의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 동의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다 하는데 그 랭귀지 쉽게 얘기해서 막 김정은 위원장을 김정은으로 불러야 되느냐, 김정은이로 불러야 되느냐, 김정은 위원장으로 써야 되느냐 엄청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남한으로 불러야 되느냐, 북한을 북한으로 불러야, 우리는 그럼 대한민국을 부르고 북한은 북한으로 부르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날렸습니다, 원고를. 왜냐면 이름을 실어야 되니까 내가 이거는 내 이름을 못 싣겠다라는 분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사회통합 부분에. 이게 우리 현실이구나. 그래서 인정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내고 마중물을 삼아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 우리가 분명히 놓친 분야가 많을 텐데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회적 담론을 만들고, 아까 집단지성의 약점 말씀하셨잖아요. 전 이거와 정말 우리 분야에서 최고 선수들 또는 우리가 어르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같이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과 여러분들이 같이 그야말로 호흡을 주고받으면서 집단 지성을 반영하면서도 한 사람이 평생 연구한 그것도 무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조화롭게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나가면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실은 정책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만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반대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 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 정책의 세트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파도를 탈 수 있는 이 파도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에버랜드 가서 파도 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단히 준비하고 안전벨 이거 벨트 차고 즐길 준비하는 그 과정이죠. 그러면 우리 세대에 정말 꿈 같은 변화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 오면 다음 세대 오겠죠? 올 거죠. 그때 같이 한번 하시면 되는 거죠. 뭐 별거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